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수업하는 부분은 이번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체험학습도 다 끝났고 우리 공부할 일만 남았다라고 아까 전에 조회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래저래 바쁜 시간들 다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어떻게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광복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한국의 상황은, 한반도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별로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일단은 복습부터 먼저 좀 하고자 해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0년대에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화북으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김두봉이라는 사람이 만든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그 아래 조선의용군을 조직을 해서 항일 투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1940년대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화북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 투쟁을 하고 있었다. 자, 한편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모여들어서 한국 독립당 같은 단체를 결성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또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해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앞으로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건국항령 같은 것들을 발표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원래 처음에 상하이에 만들어졌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의열투쟁, 그러니까 윤봉길이나 이봉창 의사의 의거, 그리고 중일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상하이를 떠나서 멀리 중국 내륙에 깊숙이 있는 충칭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한편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그 산하에 한국 광복군을 조직을 해서 항일 투쟁을 이어나갔고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해서 일본에게 선전 포고를 하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 까닭 이게 왜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조만간 일본은 연합국에 의해서 패전하게 되면서 우리는 해방, 광복을 맞이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해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금까지의 독립운동의 성과를 인정받고 나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일본의 패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게 중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과 함께 맞서 싸웠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마찬가지의 목적으로 국내 진공작전 같은 것들을 계획하기도 했어. 그지? 미국 OSS라고 하는 첩보부대, 특수부대와 함께 한국 광복군을 국내로 침투시켜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내부적으로 붕괴시키는 이런 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패전을 앞당기기 위함도 있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인정받고 나아가서 해방 이후에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제의 패망의 일정 부분 이상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작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다만 이 작전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본이 예상보다 빠른 항복을 해버리는 바람에 작전을 실행되지 못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한편 일본이 패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운형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를 모두 모아서 조선 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조선 건국동맹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현재 한반도에서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사회 질서 유지와 같은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조선 총독부였어요. 그죠? 그런데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하게 되면서 항복하게 되었을 때 총독부가 정부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국내에 무질서한, 무정부정의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만든 조직이 바로 조선 건국 동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뿐만 아니라 이 조선 건국 동맹의 경우에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조선 동맹과 함께 연합작전 같은 것들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일제 패망에 우리의 독립운동이 기여했다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했고,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 국민들,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개?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에 우리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임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하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여러 개의 단체가 있으면은 이 많은 단체들 가운데 무엇이 한국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단체야? 라고 연합국에 봤을 때 딱히 없네 라고 해버리면은 한국인의 의사가 무시되고 연합국의 마음대로 해방 이후의 상황이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민족 의사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곳이 여기다 라는 것을 인정받는 게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시험이 끝나니까 다들 머릿속에서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그게 중요했다라는 거 선생님이 시험 이후에도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과 연합작전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일본이 생각보다 빨리 항복해버리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의 모습은 어떠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일제의 패망에 우리가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로 나뉘어서 게다가 거의 대부분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방 이후의 상황에서 우리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해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세계사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느냐?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소련과 미국이 함께 손을 잡고 연합국을 구성하였지만 사실 이 두 개의 국가는 함께 할 수 있는 성격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였고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붕괴를 목표로 삼는 이념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둘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진 두 개의 강대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다만 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손을 잡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순간 공동의 적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다.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가 소련 편과 미국 편,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냉전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직접 전면전으로 싸우지는 않지만 이 외교적인 대립과 그리고 서로의 경쟁과 갈등이 전쟁과 비슷하게 이어지게 되면서 국제 정세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시기, 우리는 그 시기를 냉전 시대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해방과 동시에 냉전이라고 하는 세계사적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어요. 복습이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번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 해방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미국,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이 일본에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일본은 항복하게 되었고 패망하게 되었고 우리는 해방,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는 순간의 모습은 어떠하였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상보다 일찍 일본이 항복해버리는 바람에 한국 광복군 같은 조직이 국내 진공작전을 미처 실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독립운동을 이어왔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여전히 해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의 해방에, 일제의 패망에 우리의 독립운동에 일정 부분 이상 기여하였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해방 이후에, 일제의 패망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은 누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연합국, 한국인 어느 쪽인가요?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목숨 걸고 해왔던 독립운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일제가 패망함과 동시에 여러 강대국들로부터 한국을 독립시킨다라는 말이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3.1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왔기 때문이고요. 그죠? 나아가서 중일전쟁 과정에서 중국의 국민당이나 공산당 같은 단체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 과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공을 인정받은 성과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독립운동을 오랫동안 이어져온 노력을 인정해준 성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 같은 게 열렸을 때 국민당의 지도자였던 장제스 같은 사람이 한국을 독립시키자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이야기하였듯이 일제의 패망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합국, 미국과 소련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의 광복, 해방은 우리 손으로 이뤄낸 것인가요? 남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독립을 맞이하는 게 좋았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최선의 시나리오는 남의 도움 받지 않고 100% 우리의 힘만으로 독립을 이뤄내는 게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였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은 무엇일까? 연합국이 일본을 패망시키는 데서 우리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우리도 일제의 패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라는 것을 인정받음으로써 해방 이후의 상황에 우리의 지분, 우리의 역할을 인정받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차선책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상황은 우리가 일제 패망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직 외세에 의해서만 독립을 이뤄내게 된다면 해방 이후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독립은 한 차선에서 우려, 그 사이 중간쯤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해방은 주어진 것인지 이뤄낸 것인지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2학기 논술형 수행평가에 나올 주제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지금까지 배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입장을 하나를 정하고 그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의 주장을 논술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한 번쯤 생각해 두시기를 바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모습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독일이 패망이 예상되는 시점 1945년 2월 달에 얄타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놓고 연합국 사이에 국제회담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련이 독일과의 전쟁을 마무리 짓고 난 이후에는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합의가 되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사실 태평양 전쟁은 일본과 미국 사이의 전쟁이었어. 그지? 자, 그런데 얄타회담에서 이 태평양 전쟁에 소련이 참전한다라는 사실이 결정이 된 겁니다.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달가웠을까, 달갑지 않았을까? 사실 썩 내키지 않아요. 왜 내키지 않느냐?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 냉전의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어.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소련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세력을 넓히는 이런 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게 미국에서는 가장 원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미국이 여기에서 소련의 참전을 요청하고 허용하게 되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일본이 싸울 만한 힘이 꽤 많이 남아있다라고 미국은 판단했던 것이에요. 앞으로 이 일본을 항복시키는데 얼마나 더 많은 피해가 벌어질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자체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련의 참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소련에게 참전을 요청했던 것이고 소련은 러일 전쟁 때 일본에게 빼앗겼던 이권을 되찾을 목적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기로 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1945년 8월 9일부터 소련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만주에서
한반도 북부 지역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남하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일본군들을 무장 해제시키면서 점차 소련군의 점령 지역을 넓혀 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소련군의 진격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예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일본은 더 이상 싸울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8월 9일날 시작된 소련의 대일전은 불과 2주 만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평양까지 내려와요. 8월 24일쯤에 소련군이 평양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어땠을까? 불안해요. 그죠? 일본군 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실 2주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군의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련군의 진격을 가만 놔뒀다가는 어디까지 다 넘어갈지 모른다. 한반도 전체가 소련군에게 다 넘어갈지 모른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내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해질 것이 우려되었던 것이에요. 소련군의 남하를 미국 입장에서는 막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소련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소련에게 제안을 해요. 한반도를 대략 한 절반 정도로 나눠보면은 북위 38도 선을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위 38도 선 흔히 뭐라고 하나요? 그냥 38선이라고도 하죠. 그죠? 38선보다 북쪽은 소련군이, 그리고 38선보다 남쪽은 미국이 각각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일선에 의하면은 그 전부터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런 가설도 있기도 해요. 어쨌든 미국이 제안하고 소련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38도 선을 기준으로 그 북쪽은 소련이, 그리고 그 남쪽은 미국이 장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이 1945년 9월달에 남한 지역의 진주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한반도가 반으로 나눠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장악한 상황이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다들 들어본 기억이 있죠? 이런 정도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장악이 되었다라는 거,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국내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느냐? 자, 우리 아까 복습을 했습니다. 일본의 패망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여운형의 경우에는 국내 혼란을 어느 정도 수습하기 위해서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라는 것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네, 자, 해방을 맞이하는 순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저 멀리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 충칭에 있었고, 조선 독립동맹도 화북에 있었고, 이승만 같은 사람도 여전히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해방의 상황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독립운동가이자 단체는 여운형과 그에 의해 조직된 건국동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장 빨리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건국준비위원회라는 단체를 조직을 하고 전국 각지에 140여 개의 지방조직 지부를 설치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운형의 경우에는 중도적인 성향을 갖는 인물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 어느 쪽 모두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건국동맹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여운형의 경우에는 조선 총독부에서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꽤나 영역이 강한 인물이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이런 거물이었기 때문에 여운형은 가장 발빨리 움직여서 어떤 대응을 하였느냐? 총독부를 찾아가요. 그리고 총독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다. 대신에 조선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행정권을 우리 건국준비위원회에게 넘겨라 라고 협상을 제안을 하죠. 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에 살고 있었다,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일제 패망이 확정되는 순간, 일본이 항복하는 순간 가장 걱정되는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그렇지. 이러다가 지금까지 식민 지배를 받아왔던 한국인들의 분노가 우리를 향하지 않을까, 그들에게 어떠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우리의 재산이나 목숨이 잃지는 않을까 하는 게 당시에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걱정인 게 이해가 되죠. 그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이 조 총독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건국준비위원회의 협상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총독부가 가지고 있었던 행정권을 건국준비위원회가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반도 남쪽 지역의 질서 유지라든지 국민 생활의 안정과 같은 식량이라든지 생필품을 확보하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같은 이런 어떤 정부의 역할은 건국준비위원회와 그 지부들이 실행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후에 한반도 38도선 이 남지역에 미국 군대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 여운형은 생각을 해요. 미국 군대의 경우에는 일제와 맞서 싸워서 한반도의 해방을 이루어준 해방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군과 싸워서 한반도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점령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미국 군대는 한국인 그리고 미국 정부 둘 중에서 어느 쪽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게 뻔한가요? 미국 군대는 한반도에 들어와서 미국, 한국 어느 쪽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움직이게 뻔하나요? 당연히 미국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의 의도가 한반도의 상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미군으로부터 우리의 노력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 조선 총독부로부터 행정권을 넘겨받았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쥐고 있을 필요가 있다. 라고 여운형과 건국준비위원회는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미국과 협상을 하려면 국가 대 국가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자 건국준비위원회는 발빨리 움직여서 조선인민공화국이 세워졌음을 우리나라에 이미 나라가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에 만들었던 건국준비위원회의 지부들을 인민위원회로 전환을 하고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기구로 활용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이미 해방 이후의 상황을 정부를 세워서 나라를 세워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어.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입장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자라는 이런 어떤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이 이해가 되고 있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입장을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정을 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그것이 발전한 조선인민공화국의 경우에도요, 좌익 세력들,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운형은 중도이긴 했지만 이 사람은 국제공산당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었던 만큼 약간 중도적이면서도 좌익적인 성향을 갖는 인물이기 때문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였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일제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에 어느 쪽 계열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어떤 나라에서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빠르게 번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불평등이 대단히 심각했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그것이 더욱더 심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의 활동이 대단히 활발했고 국민들도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지가 꽤나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국동맹,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은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여운형의 경우에는 민족주의자나 사회주의자 모두를 모아서 단일한 단체를 만들고 싶었지만 그러한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김성수라든지 송진우 같은 이런 우익 세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좌익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이 불편했던 거예요. 당신들이랑 의견이 맞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탈에 나오게 되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정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이들은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사실 여운형이 주도해서 만든 조직이지만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는 누구를 임명하냐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우익 인사인 이승만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여운형은 부주석의 자리에 앉고요. 그리고 내무부장으로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김구를 임명을 하기도 해요. 우리는 좌우 합작의 단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승만도 취임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되면서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미군 입장에서는 저 조직 내에서는 좌익 세력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대표성을 인정해주고 싶을까? 인정해주고 싶지 않을까? 인정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미국은 냉전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자기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만들어야 됐기 때문인 것이죠.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한반도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자, 위의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38도선 이북, 북한 지역의 경우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남한 지역의 경우에는 미군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었다라고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북한 지역에서도 이 해방 이후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무정부 상태를 극복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남한 지역에서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에서 활동했던 민족 독립운동가인 조만식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건국준비위원회가 각지에 지부를 설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에서도 각 북한 지역의 인민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방에 대한 행정권을 장악하고 실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운형과 건국준비위원회가 그래서 하였던 것처럼 북한 지역에서는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의 조직을 만들고 행정권을 장악해서 북한 지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후에 소련 군대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소련 군대는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와 그에 의해서 조직이 된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승인합니다. 인정해요. 오케이. 당신들이 한국인의 의사를 대변해서 만든 행정조직이라는 거 알겠다. 당신들에게 행정권을 주겠다. 라고 행정권을 넘겨줍니다. 자, 그러면서 소련군의 경우에는 북한 지역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왜 소련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소련은 착해서? 한국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라기보다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국은 미국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한반도에 어떠한 정부가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나요?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부, 그죠?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적 정부,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에 반대되는 자본주의적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제강점기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정치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 우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이 우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치? 따라서 소련 입장에서는 가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수립될 것이 기대되는 상황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나아가서 그냥 가만히 놔뒀다고 해서 설령 그들이 소련의 이해관계에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면 어찌됐든 소련 군대가 북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소련 군정의 상황이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됐나요? 다만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그들이 100% 소련의 의도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소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죠? 따라서 소련은 100%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일 만한 사람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바로 누구였느냐? 김일성이었던 것이죠. 만주에서 동북 항일 연군으로 활동을 하다가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소련으로 건너가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소련이 보기에는 이 사람 나이도 아직 굉장히 젊고 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우리의 의도대로 조정하기 굉장히 쉬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해방과 함께 소련과 함께 해방이 된과 동시에 소련과 함께 북한 지역으로 귀국을 하였던 김일성이라는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서 소련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그렇다면 해방 이후에 남한 지역에 들어와서 미국이 했던 행동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미국은 들어와서 조선 총독에게 항복을 받아내고요. 원래 조선 총독부가 있던 자리에 군정청을 설치하고 미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미군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미국 군대가 정부의 역할을 하는 게 미군정이다. 미국 군대에 의한 통치가 미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일본에서도 해방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나요?
네, 그리고 이 미국 군대가 정부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정부 청사가 군정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 총독부가 미군정의 군정청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반도는 한반도 남부는 미국 군대가 장악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단, 이 미국 내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련에 비해서 국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반도에 들어온 미국 군대가 제일 먼저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일단 그대로 있어. 가만히 있어.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겠어 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미국 군대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느냐? 현상 유지였다라는 거예요.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을 그냥 일단 가만 놔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바꿔 나가겠다라는 것이 미국이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해방과 동시에 없어져야 됐을 일제의 식민 통치 기구 그냥 그대로 남았습니다. 경찰 조직, 군사 조직, 여러 행정기구 그대로 다 남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래서 일하고 있었던 일제 식민 통치 기간 동안의 관료들, 공무원들, 일제 식민 통치 기간에 경찰들도 그냥 그대로 유지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사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일제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던 친일파 공무원들, 경찰들 전부 다 산속에 시골로 깊숙한 곳에 숨어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해방이 됨과 동시에 친일파였던 사람들, 일제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관료나 경찰들 왜 전부 다 시골로 숨었을까? 그렇지, 맞아 죽을까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한 행동들이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미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일단 하던 거 그대로 계속해 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미군이 무엇을 선언한 것이냐? 일단은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친일파들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붙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나요? 미군에게 붙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문서가 있었어요. 누구였지? 하지 중장이었나?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이 남긴 문서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일본을 위해서 일해왔다면 앞으로는 미국을 위해서 일할 것이 예상된다 라는 문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았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미국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활용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일파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맞아 죽은 사람도 있기도 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미군은 모든 조선인들이 만든 정부나 이런저런 단체, 조직들 전부 다 한국인을 대표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소련은 착해서 미국은 나빠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죠? 소련은 소련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들어서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국내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더 컸다?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영역이 더 컸기 때문에 소련은 그냥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 거고 미국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물론 민족주의적인 단체였지만 이것도 미국에 100%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기가 한반도 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거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준비위원회,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든 인민위원회, 그리고 그들이 만든 조선인민공화국 전부 다 인정받지 못해요. 한국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해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 김구 선생님 같은 분들 모두 정부 자격, 임시정부의 자격이 아니라 그냥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해방 이후에 한반도의 운명은 소련과 미국 손에 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한반도의 분단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이 상황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상황이었어. 앞으로 한국인과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협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분단의 상황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그렇다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정치 세력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전국준비위원회 그리고 조선인민공화국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은 송진우, 김성수와 같은 우익 계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후에 한국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활동을 시작을 해요. 한국민주당에는 이 김성수, 송진우 둘 다 한국 내에서 아주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부자들, 재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민주당에는 대체로 이들과 같은 성향을 갖는 부유한 사람들, 지주, 땅 부자들이라든지 자본가, 회사 사장님, 회장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당이 바로 한국민주당, 줄여서 한민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이승만도 국내로 귀국을 해요. 그리고 독립척성중앙협의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 이승만의 경우에는 대단히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사실 거의 홀로 독립운동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배운 기억 나나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곧바로 어떻게 돼요? 탄핵당하잖아요. 그죠? 사실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해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미국에서 활동해왔고 함께 인연을 맺고 활동해왔던 독립운동가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 자기의 손발이 되어서 함께 움직일 만한 사람들, 기반은 상당히 약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세 번째,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름 그대로 해방 이후에도 사용을 하면서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념적인 성향에서 중도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람들은 안재홍이나 여운형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안재홍은 과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로 분류되었던 중도 우파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이고요. 그가 만든 단체가 국민당이라는 단체였고요. 여운형의 경우에는 중도적이지만 좌익적인 성향을 갖는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정당이 조선인민당이었고요. 여운형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국내 정치 세력이 나뉘는 것을 막아보고자 어떻게든 좌익과 우익을 하나로 합쳐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여운형, 그리고 그의 조선인민당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여러 정당들 가운데 가장 영향력과 조직력이 강한 단체는 바로 어디였느냐? 그것은 바로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조선공산당이었다라는 것이죠. 배운 기억 나나요? 사실 우리가 시험 기간에 배웠었던 농민운동, 노동운동 기억나죠? 그죠? 사실 이러한 운동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움직임들이었어. 일제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농민단체, 노동자단체 같은 것들을 조직해와서 농민운동,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단체가 바로 이 좌익 세력들, 박헌영과 조선공산당 같은 단체였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쪽은 바로 사실 이쪽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한반도 남부를 장악한 미군 입장에서는 이 조선공산당, 박헌영 같은 사람 어떤 존재였을까?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미군정의 탄압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 이름을 남조선 노동당으로 바꾸면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만은 사실 미국에게 주도권이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따라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한반도를 각각 미국과 소련이 나누어 점령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한반도의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협상에 나갔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단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해방 이후에 나타난 여러 정당들의 스펙트럼, 정치적인 성향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니까 그러기 쉬웠을 것 같나요? 어려웠을 것 같나요? 무척이나 어려워 보이죠. 그죠? 실제로 상당히 어려웠고 이것이 그대로 분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주나 자본과 같이 대체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일제강점기의 지주나 자본가들은 그렇죠. 전부 다 대놓고 친일파였다까지는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 한국민주당의 경우에는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해왔던 이러한 사람들보다 정치의 전면으로 나설 명분이 상당히 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한편 이승만의 경우에는 그래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해왔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의도대로 움직일 만한 조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각자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두 세력은 서로 가까워지게 되고요.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 이들이 한반도 내에서, 남한 내에서 정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 협조하는 건가요? 미국에게 협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군정 입장에서도 이들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였던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미군정에게 협조를 하고 미군정이 이들을 이용하는 상황이 이후에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반도 남부를 미국 군대가 점령했던 상황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공산화되지 않은 국가에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 해방 이후에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친일파의 청산 같은 문제는 그 첫 번째 스텝부터 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러한 상황이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정치 상황에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차 분단에 가까워지게 되는지 다음 시간부터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